결국 우리가 근로자라도 우리는 자본가를 겸업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있고 돈을 풀려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20대는 철저하게 투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투자. 그다음에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투자. 지금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를 역임하신 김경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노후 대비 전문가보다도 사실 투자 시장에 훨씬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부자, 뭐 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좀 현실적인 투자처, 어떤 투자 방법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30년 계셨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 금리가 15%, 뭐 제일 높았을 때가 회사채가 19%까지 갔을 때니까요. 그때는 뭐 투자처가 사실은 채권 내지는 예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자본 혹은 주식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저축한 돈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주변에 살펴보았을 때 좀 부를 이룬 사람들은 예금을 가지고 이루었을까? 안 그러면은 자본 혹은 부동산이나 주식이죠. 자본을 가지고 이루었을까?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자본일 겁니다. 예금을 가지고 부를 이루었던 사람은 아마 잘 못 보실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토마 피케티라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가 뭐 유럽에서 자본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의 양극화가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자본이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자본을 일단 내가 가지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첫 번째. 요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시대의 흐름은 있겠지만 투자를 뗄래야 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투자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자꾸 이제 인식을 무슨 투기하고 자꾸 돈급으로 두어서 그래서 제가 자본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종의 우리는 이제 근로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근로자가 자본가는 아니죠. 이전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산업혁명 때 이제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가니까 기계를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뭐 자본주의는 결국 흘러가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러다이트 운동을 보면서 그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수지 않고 자본가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가진 자본을 우리에게 나눠달라. 이야기를 이렇게 타입을 보았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로자라도 우리는 자본가를 겸업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을 받으니까 근로자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근로소득을 받은 걸 가지고 또 예금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러시지 말고 자본가가 되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주식도 상장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주식도 사기도 어렵고 하니까 자본가가 되기 어렵죠. 그런데 뭐 지금은 얼마든지 애플의 자본가도 주주도 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꼭 젊은 사람들에게는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라 이렇게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글로벌하게 좀 굳이 뭐 국내에 뭐 이렇게 한정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청년들이요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좀 한국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부동산도 뭐 외국 뭐 산다 해도 뭐 거의 많이 안 사시고. 부동산은 이제 덩치가 있으니까요. 해외 부동산을 사기가 여러 가지 제도적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쉽지가 않는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가능하게 되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면은 이미 상당히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요. 5, 60대가 글로벌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막 국내 것만 사고 난 모른다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 이미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뭐 다양한 서구 문물에 어렸을 때부터 접해 놓으니까요. 상당 부분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좀 길게 보고 짧게 지금은 이제
이제 막 손해 보고 이런 것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시지 말고 네. 예, 그 길게 보고 글로벌 자본가가 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게 네.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것도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자본 혹은 관계 자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이런 페이퍼가 실렸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렸는데요. 네이처지는 일종의 이제 과학 잡지지 않습니까? 거기 경제학자가 쓴 논문이 실렸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이 경제학자가 하버드대 경제학자인데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 관계 한 20억 명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예, 뭐 대단한 빅데이터이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하나의 결론을 따져본다면은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에 사는 저소득층은 소득의 이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좀 더 고소득으로 이동을 하는 네. 이동이 훨씬 좀 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활발하다라는 것이죠. 활발하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결국 어떤 집단들이 예를 들어 고소득과 혹은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집단이 있는 곳에서는 저소득자가 고소득으로 올라가기가 환경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부자 친구를 옆에 두어라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 예, 하면서 이제 교류가 있는 것이죠. 교류가 생기니까. 예,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같이 있는데 교류가 없는 보수적인 집단이 아니라 저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는 좀 더 좀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집단들이니까요. 네. 그런 계층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은 저소득층은 훨씬 고소득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그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것은 사회적 자본이죠. 소셜 캐피털 혹은 자기의 관계 자본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이런 관계 자본도 잘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돈 벌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죠. 만나야 되는군요. 예, 예. 어떻게든 뿐만 만나고.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예. 그런 거 자체가 없으면 사실 사람이 갑자기 무언가를 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 자기의 이제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네. 자기는 이제 막 저축하고 이런 것만 알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뭐 어디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또 배우는 게 다르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을 가지고 관계 자본도 가지고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인생의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은퇴 얘기도 아까도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 채널에 이제 20대 막 사회 초년생도 아닌데 막 대학생들도 막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공부 조금 하고 뭐 투자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대표님이 이제 뭐 만약에 지금 이제 20대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23년 지금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특히 20대 분 같은 경우 이제 한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뭐 커피는 얻어먹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 그랬는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경제학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이상하게 쿨하게 생각하고 막 냉혈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만 여러분들이 길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친구를 안 사귀고 커피를 얻어먹고 다니게 낫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커피를 사주는 게 나은 것인지 그걸 잘 판단을 해보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커피를 사야 되죠. 예, 후자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친구가 많이 생기게 될 거고 그 친구들의 파워는 언제 발휘되냐면은 한 40대 가면 발휘됩니다. 30대도 그냥 서로 그냥 크게 도와주고 물론 정보 교환이고 좋지만요. 40대 가면은 자기가 무슨 사회에서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고 한데요. 그럴 때 이런 친구 관계만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자기 자신의 지식을 전문성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의 관계망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 투자가 제일 중요한 때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좀 돈이 남아 있다 하면은 요즘은 부동산도 리츠 주식을 사면은 5천 원이라도 한 주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살 수 있고 부동산도 커피 한 잔 값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 주씩 사 모아 보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그 자본을 계속 모아두면은 그게 나중에 복리의 효과도 발휘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적금의 관점으로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본의 관점으로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겁니다. 그게 천양지차입니다. 네. 예, 내가 가진 것을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있고 돈을 불려나가겠다고 네.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후자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가르칩니다. 불려야 된다. 예.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도 돈을 네. 모아서 주고 이걸 네가 한번 불려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내가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려가는 것. 예, 이것을 이제 몸에 익히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네. 이제 돈이 적더라도 자본을 한번 사보고 주식이나 부동산 한 주라도 사보고 이렇게 하면서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 세대 때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돈은 돼지 저금통에 뭐 하여튼 네. 있으면 넣어서 그냥 이자도 생기지 않는 이런 것들 이제 배워오니까 그게 이제 머리에 많이 들어 있고 이게 깨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대는 이미 자본시장이 많이 커져 있고 하니까 이런 환경도 되어 있으니까 이 적금이나 예금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지 마시고 돈을 불리는 자본의 관점으로 이렇게 사시는 것. 그래서 젊었을 때는 20대는 철저하게 투자입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투자. 예, 네. 그다음에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투자. 나이가 60대 넘어가면은 예금이나 적금으로 돌아가지만요. 네. 예, 젊을 때는 철저하게 투자입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요. 네.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투자를 거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20대 때는 투자를 해야 될 때고 50대, 60대는 거둬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5, 60대가 거둬야 된다는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5, 60대에 내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그런 것도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자기가 특히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 하면은 어느 한 순간에 3, 40%가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대는 근로소득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돈을 찾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30% 손해 난 데다가 돈을 좀 찾았으면은 금방 자기의 미천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5, 60대는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 투자해 놓은 것을 거두어서 이걸 잘 보존하면서 적정하게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 이게 이제 5, 60대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젊을 있습니다. 때는 조금 더 불어나는 데다가 하고 그렇죠. 나이가 많을 때는 돈이 이제 쌓이는 식으로. 젊을 때는 철저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예, 투자를 하고 이걸 한 30년 동안 자기가 거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둬야 될 때가 있듯이요. 20대, 30대들은 심어야 될 때입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또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도 채권 쪽에서 또 오래 계셨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에 지금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든 자산 시장이 막 다 흔들흔들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 자체가 무용하다,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그냥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 이런 금리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올라갔던 것도 언젠간 또 다시 또 내려갈 거고 그러면 또 시장이 또 다시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이거 항상 이게 순환하니까. 그러면은 원래 또 채권 쪽 전문이시니까 그냥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이 금리나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뭐 시장 금리 막 내려가고 기준 금리는 또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올해 정책 금리,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이제 정책 금리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제 히말라야 산, 뭐 한라산이면 한라산, 정책 금리가 산의 모양을 가질 것인가. 그 말은 이제 정책 금리를 올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것인지, 안 그러면은 개마고운 모양을 가질 것인지, 올리고 한동안 가다가, 쭉 가다가. 그게 올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산의 모양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할 건데 생각보다는 개마고운의 모양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올해 보는 입장이고요. 작년에 그렇게 봤고 올해도 이제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또 리오프닝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3월, 4월 가면 떨어지겠지만은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은 이제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쉽사리 패드나 이런 데서 금리 부분에서 웬만하면은 빨리 그 턴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성장률을 가지고 지금 대부분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장률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를 판단할 때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고용 지표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요. 패드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게 경기 침체다 아직 이렇게 이제 섣불리 심각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네. 페드가 제일 긴장하는 것은 고용이 팍 깨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제일 긴장하는 것이고요. 네, 네. 성장률 좀 떨어진 걸로 가지고는 코로나 때처럼 그런 거는 떨어지면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크게 긴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고용 지표를 보아야 되고 그다음에 네. 하나는 미국의 주택 지표인데요. 미국의 주택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된통 당했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고정금리고 막 다 그렇게 맞습니다. 돼 있더라고요. 고정금리고 부채도 민간이 많이 안 쌓아놓고 그렇기 때문에요. 뭐 그 외에 북유럽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걸 저는 개마고원 형태를 조금 유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네. 우리나라도 뭐 그걸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채금리가 3.3, 3.4 뭐 3년짜리가 이 정도까지 좀 떨어져 있는데 저는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뭐 이제 금방 또 안정되고 우리나라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동안에 제로금리로 부채를 또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이게 뭐 작년에 한번 이렇게 대충 좀 어려움을 겪고 올해 다 정상화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까지 적어도 내년 정도까지는 이런 부분이 딜레버리징 과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 와중에서는 뭐 금방 턴을 해서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개마고원 같은 그런 그 장세가 좀 펼쳐진다고 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투자라는 거 자본을 가져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언젠가는 뭐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건 뭐 팔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거를 조금 기회로 바꾸려면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실은 뭐 그렇게 짧게 들어가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되고요. 그거는 언제나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나은 거죠. 지금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 그 뭐 주식시장도 이제 예를 들어 단타인데 떨어지면서 단타를 하는 것은 그래도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누구나 그럴 겁니다. 올라가면서 단타를 하는 것은 훨씬 다르죠. 그리고 하방이 어느 정도 받쳐져 있는 상황에서 단타를 하는 거하고 하방 없이 상방만 있고 단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빠져 있으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이 받쳐주면서 단타를 하니까 환경이 좋겠죠. 그런데 하반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올해에는 이렇게 좀 단타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제 좀 영역이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요럴 땐 좀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좀 뭐 그럴 것 같고요. 뭐 예금 금리가 이제 좋은 시절이 좀 많이 지나가기는 했는데 작년 말까지는 좀 괜찮았고요. 이제는 뭐 3%더라고요. 3%대. 급속하게 변했죠. 자금 시장도 정말로 이제 예견한 자본 시장, 자산 금융 시장은 결국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대로 되더라고. 올 1분기에 시장이 다 난리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정반대로 이제 안정되게 돼버렸죠. 그럼 또 채권 전문이시니까 채권 쪽 요즘 사라는 막 그런 것도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저는 별로 사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사이에 또 바뀌었군요. 또 이게 한 달 만에 막 확 바뀌니까. 왜냐하면은 4.5%씩 하다가 3.4 하니까 110bp 1.1% 포인트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 3.4%면 국채 기준으로는 별 매력이 크지도 않고요. 저는 이제 돈이 은행 예금 금리가 3%대로 들어가고 3% 초반 같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동안은 이제 은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빨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너무 빨리 와서 여기서 뭐 더 떨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돈이 좀 어디로 좀 흘러갈까요? 채권을 한다면은 뭐 국채를 살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것보다 그냥 채권 펀드를 사시면은 채권 펀드 안에는 회사채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회사채는 아직 일드가 좀 높은 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국채 3.4% 이거보다는 일드가 높으니까요. 그런 쪽은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한 4% 일드가 나온다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는 실물 시장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괜찮은데 금융 시장이 박살이 났다면 자산 수익률이 엉망이 됐죠. 올해는 실물 시장은 나쁜데 자산 시장은 의외로
수익률은 뭐 괜찮게 견딜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작년에 봤던 것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든지 여기서 한 4% 수익을 받쳐주면은 네. 전체 포트폴리오를 자산 운용을 하면은 크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베이스가 0% 되니까 받쳐줄 게 없죠. 채권을 갖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이스가 한 4% 되면은 훨씬 자산 운용하기가 편해집니다. 어쨌든 자산이 불어나니까 이쪽에서 한편에서 깨지더라도 그렇죠. 여기서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채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깔고 나가면서 현금을 갖는 것이 이제 손해죠. 이전에 0%는 현금이나 뭐나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금의 기회비용이 꽤 크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금리 자산을 깔고 가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주식 자산은 저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은 조금은 더 기다려봐라. 올해까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유혹을 많이 할 겁니다. 중간에 막 누구는 20% 벌었다더라 뭐 이러고 종목별로 보면은 막 오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좀 이제 밝은 사람들은 뭐 충분히 올해 투자 기회가 있긴 한데요. 올해부터 뭐 계속 오른다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월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좀 1년을 좀 기다려보고 좀 길게 봐야 된다. 물가 상승률은 미국도 그렇고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뭔가 막 그 개마고원이 막 산처럼 다시 내려가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이제 지금의 전망이시기 때문에 뭐 앞으로 또 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뷰는 이제 한 3개월 동안 유지된 일단은 뷰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뭔가 전망이라는 게 참 너무 많이 확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에 제일 틀렸던 것이 사람들이 주식의 전망도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가를 움직였던 게 작년에 물가였거든요. 물가가 이만큼 오르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이렇게 오르려고 정책금리 2월, 3월, 4월 다 틀렸습니다. 계속 높여가는데 계속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채권의 펀드 매니저들도 한 3월 정도에 한번 크게 당했고 한 작년에 한 2번, 3번을 다 당했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깨지니까. 현재 왔나보다 했다 들어갔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맛이 가버렸고요. 또 이제 금리가 이 정도 되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주고 가지고 또 이렇게 돼버렸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작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금리 전망, 물가 전망이 다 틀렸었어요. 그래도 요번에 만약에 조금 더 기회가 먼저 움직이는 거는 그래도 금융자산 쪽에서 먼저 움직이기는 하겠죠. 그래도 뭐 주식 쪽이 만약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려고는 하긴 하겠죠. 그런데 주식 시장에 제가 보기로는 당장은 아니다. 유동성입니다. 일단은 이제 실물 실적도 당연히 있긴 하겠죠. 실적 부분도 뭐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싼 맛에 조금 올라가는 그 정도이고. 싼 맛에. 첫째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예금으로 돈이 많이 작년에 빠져나가 버렸고요. 예금으로 가면은 만기가 1년, 3년 이 정도이니까요.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가격 좀 한번 올라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거 팔아가 부채 갚을 겁니다. 대출 금리가 5.5, 6.5 사이로 올랐는데 좀 오르고 본전 찾으면은 찾아서 이거 갚으려고 우선적으로 할 거죠. 유동성이 계속 이렇게 풍족하게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딜레버리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금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으로 계시면서 대한민국 대표 노후 준비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경록 대표님 모시고 노후 준비 방법과 경제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법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또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